각종 요금 폭탄으로 서민들 물가 고통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올리기로 한 공공요금과 에너지 요금을 당분간 묶어두기로 했습니다. 금융과 통신기업도 공공재 성격이 있다면서 고통 분담을 강조했습니다. 네, 오는 23일에 은행의 경영과 영업권은 개선을 위한 TF 1자 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나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물가 대책들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실장님 혹시 가스 전기요금 이번 달 고지서 받아보셨습니까? 가스요금은 단가가 공식적으로는 한 36% 정도 1년 전 대비 올랐다고 하는데 네네. 1월 달이 많이 추웠죠. 그러니까 사용량도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대략 한 1.5배에 대해서 2배 정도, 2배 정도 1년 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아직 못 받았는데 좀 두렵습니다. 한숨 쉬는 분들 아마 많을 텐데 뭐 말씀하신 가스요금뿐만 아니라 전기요금까지 인상 체감 어느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그렇게 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 평균적으로 보면 5%인데, 예. 그죠? 그런데 이제 서민들이 주로 체감하는 물가가 이제 장바구니 물가, 마트에서 물품을 산다든가, 네. 그리고 이제 고지서로 날아오는 그런 요금이죠. 상당히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좀 체감 정도가 클 것 같고, 뭐 한 30% 이상은 다들 체감을 할 것 같아요. 가격이 예. 많이 올랐다는 걸 분명히 그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요금 폭탄이 현실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식비 지수죠, 엔겔 지수가 이 OECD 국가 중에 8번째로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이 고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엔겔 지수가 오른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폭 자체가 상승폭이 우리가 이제 8번째라는 거고, 사실 그냥 엔겔 개수는 뭐냐면 우리나라 전체 소비에서, 가계 소비 지출 전체에서 먹는 거가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 엔겔 개수라고 하는데, 엔겔 개수 자체는 높진 않아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근데 최근에 이렇게 상승폭이 커졌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곡물 자급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필요한 곡물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걸 소비량이라고 한다면 그 소비량에 필요한 걸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하는 비중, 그게 우리나라는 한 19%밖에 안 돼요. 자금률 같은 걸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그게 OECD에서는 꼴찌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국도 한 90%가 되고요. 미국이나 캐나다는 100%가 다 넘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제 식량 같은 걸 수출을 하는 거죠. 네. 이웃나라는 일본만 해도 한 30% 가까이 됩니다. 이 말은 바깥에서 사들여오는 그런 우리 먹을 거에 대한 원자재가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최근처럼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물량은 거의 변화가 없죠. 한번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그런 곡물 원자재 수입액 자체가 커지겠죠.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나라 이제 가계 엔겔 개수가 높아지는 그런 결과로 이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결국엔 그러니까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단가가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뭐 사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런 말이 뭐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아닌데, 그래서 윤 대통령 전방위적인 뭐 물가 대책 이제 발표를 하고 또 주문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물가 대책은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네. 이제 뭐 우리 정부의 입김이 좀 강한 공기업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산업부나 뭐 기재부 쪽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통제를 할 수 있는데, 사실 통제를 하면 안 되죠. 예, 시장주의, 시장 원리 안에서는 사실 정부가 가격 시스템에 개입을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2020년에 발생을 했고요. 예. 3년 동안 계속 어려운 상황이죠. 가계가 상당히. 그러다 보니까 이건 통상적인 경제 상황이라면 정부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 특히 이제 에너지나 뭐 곡물이나 이런 가격들이 너무 점프를 하면서 우리 이제 도시가스나 뭐 이런 쪽에 가격, 그 고지서를 받아들이는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정부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좀 비상적인 상황에서 정부가 일단 그런 조치를 한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동안 정부가 이제 지난 정부가 시장 논리를 따르지 않고 요금을 묶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좀 해왔는데요. 이번에 요금 인상 유예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물가 정책 기조가 좀 바뀐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뀌었죠. 예, 네. 작년 말 그다음에 올해 초만 해도 사실 정부의 어떤 물가와 이런 뭐 공기업들의 요금에 대한 정책 기조는 뭐냐면 공기업들이 워낙 적자폭이 크다 보니까 뭐 한전만 해도 30조 정도 그런 적자폭을 메꿀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럼 요금 인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올해 순차적으로 뭐 한꺼번에 아니더라도 뭐 여러 번에 걸쳐서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게 바뀐 거죠. 상반기엔 없다. 예, 상반기엔 없다. 하반기 상황 봐서 조금 올리겠다. 이거는 이제 물가 안정과는 전혀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기존에 같이 정부가 내세웠던 공기업의 적자를 어떻게 보전할 건가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반대로 가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뭐 일이라서 이 전기나 가스 사용 줄일 수 없는 뭐 영세 자영업자 이런 분들 그리고 한 푼 한 푼 아쉬운 뭐 저소득층 이런 분들한테는 동결이 굉장히 반갑겠지만 또 말씀하신 뭐 공기업 적자 늘어날 거라 우려도 있고 적자 자체 해소할 수 없다면 결국엔 언젠가 올려야 되고 하반기에 몰려서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 상황인데 이 근본적인 대책 좀 없을까요? 요금 인상밖에는 지금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뭐 나가는 돈을 좀 줄인다거나 뭐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되는데. 그게 이제 경영 효율화라 그래서 많이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가는 돈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크진 않아요. 네, 워낙 적자 폭에 비해서는 예.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상반기에 못 올리겠다고 하면 하반기에 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부라는 것 그리고 정당이라는 걸 볼 때 예. 선거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해 여름부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총선 체제로 바뀌는 거죠. 거기서 과연 요금을 적자폭을 보전할 만큼 충분히 올 수 있을까?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워낙 힘들고 하반기에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우리가 수입하는 에너지 가격이 떨어져 주면 적자폭을 확 주는데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생각할 때 요금 인상은 하려면은 상반기에 했어야 된다. 아니면 작년 하반기에 더 많이 올리든가 적자폭을 줄이는 그 초점만 딱 맞춘다면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는 요금 인상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올려도 아마 제한적인 범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지난해 이제 세 차례 전기요금을 단행한 것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제 원자재 가격이 치솟기 때문에 이제 이런 대외적인 요인이 해소되지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동결했다가 이제 하반기에 결국 그러면 몰아서 올리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 몰아서 올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황은 그렇게 하반기에 올리다가는 뭐 지금 가격 대비 50%, 뭐 많게는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100%까지 올려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고 그렇다면 좀 뭐 이번 발표에도 있었지만 순차적으로 좀 나눠서 이렇게 뭐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올리는 게 아마 가장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게 통신, 금융업계 관련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 말은 이런 부분에서 좀 공공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정 노력에 나서달라라고 요구를 한 건데 시장에서 이거 관치 아니냐, 시장 개입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이죠. 분명히 시장 개입이고 공공재라는 거는 사실 금융이나 통신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도로나 뭐 예를 들어 등대라든가 이런 소비자 입장에서 아무나 쉽게 들어가서 쓸 수 있는 근데 그런 거는 구축하려면은 정부 재원으로밖에는 구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공공재라고 하는데 은행업만 예를 들어 보면 공공재는 아니고요. 정확히는 그러니까 은행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금융위원회 인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그런 거예요. 내가 당신들한테 인허가를 해줬는데 자기네들 이익만 너무 편취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또 이제 정상적인 상황과 비정상적인 경제 상황을 또 말씀을 드리는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 정부가 은행이 어떻게 영업을 하든지 그게 불법만 아니면 이익을 많이 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없는데 다만 이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게 많은 영업이익을 내는 게 결국은
금융 소비자의 돈을 뺏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익이 더 많이 가게 소비자 쪽으로 가냐, 은행으로 가냐 이거에 대해서 정부의 생각은 은행이 너무 과도했다 이런 걸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은행들이 두둑한 성과급 퇴직금 이런 게 또 알려지면서 또 서민들은 대출 이자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이자로 돈 잔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주문했고 또 은행권 경영이나 뭐 영업 관행 개선 이런 걸로 이제 TF 출범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대책들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은행 내부의 어떤 그 상황을 보면 이제 성과보수 체계를 좀 강제할 것 같아요. 네. 특정 이익에 대해서 그러니까 항상 비례해서 성과보수가 나가는데 그거를 좀 TF에서 강제를 할 것 같고 그리고 고정금리 비중을 확대하는 것도 아마 논의가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어려운 게 고정금리보다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이제 변동금리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비중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5대 금융지주라 그러죠. 예, 은행들이 너무 작다 보니까 과점 형태라고 보니까 예. 새로운 은행들을 진입시키는 이런 방안도 아마 논의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방안 말씀해 주셨는데 은행권이 정작 이제 제시한 거는 사실 향후 3년 동안 뭐 10조 원 규모의 금융 취약계층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 나올 때 항상 나오는 게 예. 이제 취약계층 지원하겠다는 거라서 어딘지 모르는 기시감 들기도 하는데 이게 좀 근본적인 뭐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은행은 보증을 해주는 거군요. 이제 그런 쪽에 들어가는 자금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는 건데 실제로 지금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은행이 그 보증하는 부분, 은행이 더 부담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사실 금액보다는 예. 전체 뭐 한 10조 원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사실 작년에 이미 한 7, 8월쯤에 은행연합회에서 그 은행의 예대금리 차를 기존 3개월 단위로 공시를 하던 걸 한 달 단위로 좁혔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작년 상반기부터 이미 은행의 이익이 엄청날 거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었던 거죠. 바깥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은행 내부에서도 분명히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부 그리고 바깥에서도 그런 너무 과도하면 이거는 국민들이 보기에 안 좋을 것 같다.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었을 건데 이거는 은행이 자초한 거라고 봐요. 그런 목소리를 다 무시하고 특히 이제 은행 내부에서도 뭐 CSR을 담당하는 임원들이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었을 건데 이제 그런 거를 귀담아 듣지 못하고 그냥 과거에 그러니까 기업의 설립의 목적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다. 이건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태까지 온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과점폐 관련해서 은행권 말고도 최근에 대한항공에서 마일리지 개편안을 놓고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보너스 항공권 그리고 좌석 승급의 그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이제 원래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바꾸기로 한 건데 네. 원희룡 장관도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 이제 대한항공의 그 시스템 마일리지 시스템 개편안은 사실 지금 나온 게 아니고요. 예. 코로나가 이제 한창 시작되기 전 2020년 초에 발표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뭐 여행객도 줄고 그러니까 이제 지연된 거든. 지금 이제 발표를 하는 건데 문제는 대한항공이 작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냈거든요. 예,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코로나 와중에 언뜻 좀 연결이 안 가는데. 화물 쪽의 수익도 좀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생각보다 여행 수요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이제 개편을 했던 건데, 거두절미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마일리지를 쌓는 분들이 어떤 분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의 발표는 장거리 여행객들은 좀 손해를 보고, 중거리, 단거리 여행객들은 좀 이익을 본다고 했는데 마일리지를 쌓는 분들은 장거리를 가시기 위한 손님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예. 왜냐하면 중단거리는 저가 항공사하고 겹칩니다. 그게 훨씬 더 요금도 싸고 그래서 대한항공 굳이 이용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국민들은 손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분명히 이제 원희룡 장관의 의견도 좀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보다도 또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업계 내부적으로도 이런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이거를 지금 시행하는 건 아무리 의도나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문제가 된다. 그러면 좀 생각을 하고 이런 정책을 내보냈어야 되는 건데 기업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거를 너무 좀 살피지 못하지 않았던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대로 뭐 대한항공은 단거리는 이득, 장거리는 이제 손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대부분 또 마일리지 쓰는 경우는 장거리 좀 누리고 편하게 가려고 이제 그 좌석 승급하려고 하는 예, 거고. 맞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해서 어떻게 변화를 줄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제 이미 뭐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예. 원위치해라. 예. 뭐 이걸 대놓고 얘기하진 않겠죠. 예. 뭐 국토교통부에서 절대 그렇진 않고. 두 번째는 아니면 시행 시기를 좀 경제가 괜찮아질 때까지 좀 늦춰라. 이제 이런 두 가지 방향 중에 아마 하나가 정부하고 좀 대한항공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미국 그 물가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1년 전보다 6.4%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뭐 15개월 만에 최소지만 또 시장에서는 그동안 더 낮아질 거다 이런 예상을 하면서 뭐 주식도 오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좀 뭐 강경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일단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미국 고용 시장이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도 좀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잘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상승률 자체는 조금씩 둔화되는 건 분명한데 생각했던 경로보다는 상당히 천천히 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연준이 저 물가 상승률이 저렇게 천천히 떨어지면 자기네들이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가를 잡아야겠다. 어떤 다른 금리를 요인으로. 계속 올리겠죠. 이게 예. 이제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이제 1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5.2%로 12월에 5.0%에서 오히려 올라가 버렸어요. 예. 이게 상당히 좀 중앙은행,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상당히 중앙은행들이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걸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지표들이 오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 5, 6월까지 5.5% 상단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비관론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금리 인하 기대가 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좀 다시 공격적으로 올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금 이전에는 3월과 5월에서 미국이 한 지금 4.75죠. 그러니까 5.25 정도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6월에 한 번 더 올릴 거라는 시각이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이런 특히 이제 매파들의 발언은 다음번 FMC에서 0.25가 아니라 0.5까지 올려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러면 시장이 생각했던 그런 금리 경로하고는 완전히 어그러지는 거죠. 방향이 틀려버리고. 그럼 금융시장, 뭐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채권시장, 환율시장까지 상당히 좀 혼란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방향에 반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뭐 지난 이제 금요일 날 원달러 환율 시장에서 나타난 거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확 높아진 거죠. 달러에 대해서 1,300원을 넘어버리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그런 불안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황이 궁금한 게 결국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부분 때문인데 그렇다면 우리 금통위는 좀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이런 지금 최근의 움직임이 우리 부동산이나 또 증시에 미칠 영향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제 3.5%인데 3.75가 될 가능성이 높죠. 다음번 금통위까지 하면. 그런데 미국이 만약에 기존에 생각했던 상단이 5.25에서 더 높아진다면 한국은행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환시장에 좀 불안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기준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주식시장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환율은 올라갈 거고 채권시장도 금리가 따라서 올라가고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금융시장도 생각보다는 좀 많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네,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 금통위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과 경제 이슈 짚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